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재정이 OECD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자랑한다는 문구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같은 시점에 전 세계 190개국 경제를 감시하는 IMF는 한국 이름 옆에 단 하나의 영단어를 조용히 붙였습니다. 시그니피컨트, 상당한, 중대한, 심각한이라는 뜻입니다. 두 기관이 같은 숫자를 보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 겁니다. 일본 빚이 236%인데 왜 아무도 일본을 걱정하지 않냐고요? 미국 부채 비율이 120%를 넘었는데 왜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기준이냐고요? 그리고 왜 고작 54%인 한국이 유독 이 경고를 받았냐고요? 오늘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판단을 엉뚱한 전제 위에서 내리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IMF가 발표한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4%입니다. 이걸 들은 정부는 즉각 이렇게 말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 중 하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54.4%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가 경고한 건 지금의 숫자가 아닙니다. 살이 찌는 속도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 9년 동안 우리 국가부채 비율은 18%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 엔화처럼 전 세계가 기축으로 인정하는 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 11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기간 동안 부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의 전망이 더 문제입니다. IMF 전망대로라면 한국 부채 비율은 63.1%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6년이 바로 한국이 선진국 그룹 평균 부채선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IMF의 언어로 이것은 데드크로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안전하다는 비교 우위가 사라지는 시점이죠. 정부는 시그니피컨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주목할 만하다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100페이지가 넘는 재정보고서에서 특정 국가 이름 옆에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IMF의 단어 선택은 곧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과 채권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일본은 236%에도 멀쩡한가? 여기서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이 멈춥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 한 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자기 집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쿠폰을 직접 찍어낼 수 있습니다. 빚이 쌓이면 쿠폰을 더 찍으면 됩니다. 이게 기축통화국의 개념입니다. 미국이 그렇고 유럽연합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 엔화는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오히려 엔화로 자금이 몰립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 국채의 88%는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빌려준 돈입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갑자기 돈을 빼가겠다고 선언해도 충격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 원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0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려면 반드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수출이 막히거나 외국인이 원화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달러 금고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바로 이것이 비기축 통화국의 저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7년으로 가봅시다. 그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11.4%였습니다. 지금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완벽하게 건전한 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부채는 작았지만 기업들이 해외에서 끌어온 단기 달러 부채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자본이 동남아 위기를 보고 신흥국 전체에서 일제히 발을 뺐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우리 금고는 열흘 만에 고갈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거의 바닥나던 바로 그 순간에도요.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현재 20% 수준입니다. 일본의 2배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에 애정이 있어서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IMF가 한국에 시그니피컨트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게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의 눈에 띄는 순간 그들이 판단을 바꾸는 데는 몇 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1997년에 없던 새로운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 지출의 폭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서 정부가 손가락 하나까지 까딱하지 않아도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IMF가 계산한 한국의 장기재정 압력지수, 이른바 구조적 재정 악화 속도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단연 가장 빠릅니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둔화되는 순간 이 자동 지출 증가가 부채 비율을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립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한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비기축 통화국이 부채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IMF에 22번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입니다. 한 번 외채 의존 구조에 빠지자 세대를 거쳐 그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이 곧 아르헨티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기축 통화국이 재정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끝이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과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증세를 하거나 지출을 삭감합니다. 연금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의료급여 범위를 줄이고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립니다. 동시에 환율 압박으로 수입 물가가 뛰어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성장은 둔화하는데 내 지갑만 얇아지는 상황이 5년, 10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세대는 지금 30대에서 50대입니다. 앞으로 20년간 이 비용을 고스란히 납세와 연금 손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의 연쇄 반응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향 조정되더라도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억 원 대출의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100만 원 늘어납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대로 올라서면 원유,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연동되어 실생활 물가가 매달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손에는 아무런 통화정책 카드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비기축 통화국의 딜레마는 선택지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 방아쇠는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동시에 처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촉발하는 신호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를 파는 게 오늘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째, 원화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환율 충격은 원화자산의 실질 가치를 순식간에 깎아냅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비중을 달러 예금, 달러 채권 또는 글로벌 자산에 분산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다면 지금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줄이는 마지막 여유 구간일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위기의 첫 번째 민간 충격은 언제나 금리 인상으로 옵니다. 셋째,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과 원달러 환율을 함께 보십시오. 이 두 지표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경보 신호입니다. 정부 발표나 언론 헤드라인보다 이 두 숫자가 훨씬 솔직합니다. 54%라는 숫자는 지금 이 순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7년에도 11.4%라는 숫자는 사실이었습니다. 숫자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를 향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빚을 누가 들고 있고 우리가 어떤 통화로 갚아야 하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 가장 냉정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포를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을 드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의 부채 구조가 1997년 직전과 얼마나 닮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자산 방어를 위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은 같이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분석의 연료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